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 채권 시장의 이해를 살펴볼 건데요. 채권도 역시 이제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주식처럼 원, 투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채권의 개념인데요. 채권의 개념을 살펴보면 채권은 정부라든지 공공기관, 특수법인, 민간법인 이런 이제 어떤 기관들에서 장기로 1년 이상 장기로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유가증권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고요. 이때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채권을 기업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서다라는 이제 틀린 지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기업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것은 주식이 되겠죠. 자, 특성을 보시면 채권은 발행할 수 있는 주체가 법률로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채권을 발행하겠다라고 하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발행을 해야 되고요. 기업인 경우에는 회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채권은 돈을 빌리는 거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신용 등급의 평가를 받아서 그 신용 등급에 따라서 채권의 이제 이자율이 결정이 되는 그런 형태로 발행을 하고 있고요. 채권을 발행할 때는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발행 한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만기까지 보유가 가능하고요. 만기 전에는 중도의 환매는 불가능해요. 여기서 환매라고 하는 건 돈을 꿔준 사람한테 돈 미리 갚으세요.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중간에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죠? 그래서 유통시장에서 매매를 통해서 매도를 통해서 거래할 수 있도록 유통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문에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채권은 만기 전에 중도 매매가 불가능하다라는 이런 지문이 나오거든요. 중도 매매는 가능하죠. 그런데 중도 상환, 상환이라고 하는 건 빌려준 돈을 갚는 걸 얘기하죠. 중도 상환은 불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주요 용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액면가. 액면가는 채권 한 장에 표시된 금액을 우리가 액면 가격이라고 하고요. 단가, 단가라고 하는 건 적용 수익률로 계산된 10,000원당 가격을 우리가 단가라고 합니다. 요 10,000원은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표면이율. 저희가 이자율 공부하실 때 표면이율 어디서 보셨죠? 네, 표면이율과 실효이율. 그래서 표면이율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자율이지만 여기에 이자 계산 방법이라든지 과세 방법, 실제 쥐어지는 이자율을 실효금리라고 저희가 불렀거든요. 그런데 채권에서의 표면이율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액면가 대비 이자율을 표면이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표면이율은 액면가 대비 이자율이다라고 하는 거 요거 헷갈리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꼭 챙겨주시고 잔존기간은 채권의 만기 말고요. 제가 예를 들면 3년 돈을 꿔줬다. 채권의 만기는 3년이에요. 근데 1년 6개월 지났다. 그러면 만기는 3년짜리지만 실제로 남은 건 1년 6개월만 남은 거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잔존기간이라고 하고요. 만기 수익률은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수익, 여기에다가 원금 대비 수익을 계산하는 요걸 이제 만기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뒤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채권은 돈을 꿔주는 거예요. 꿔줄 때 이미 맨 처음에 이자 얼마로 꿔주겠다가 정해지죠.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1억을 빌려주는데 1년에 5% 줄 테니까 빌려줘. 1년만 쓰고 줄게. 그러면 만기 1년짜리 채권이에요. 이자율은 5%죠. 그러면 만기까지 무조건 가게 되면 금리 변동과 상관없이 저는 무조건 5%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1억을 빌려줬으면 1년 뒤에 1억 500만 원은 무조건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중간에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채권을 시장에 내다 팔겠죠. 그러면 금리 변동에 따라서 채권의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할 텐데 거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만기에 받을 돈은 무조건 정해져 있으니까 채권을 얼마에 사냐에 따라서 싸게 사면 수익률이 올라가고 비싸게 사면 수익률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채권의 가격과 수익률은 반대 방향이다. 그 얘기고요. 그럼 채권을 제가 얼마에 샀다. 예를 들면 1억 500만 원을 받을 건데 처음에 이거를 1억에 살 수도 있고 9천만 원에 살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산 가격 대비 만기까지 갔을 때 상환 원리금에 대비한 이자율이 생길 텐데 그 이자율을 우리가 만기 수익률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경과이자는 발행일부터 매매일까지 표면 이율로 발생한 이자를 경과이자. 일정 시간까지 이제 이자가 생겼을 거니까 그걸 경과이자라고 한다. 용어만 정리하시고요. 맨 밑에 보시면
표면 이율은 채권이 유통시장에서 매매되면서 형성되는 수익률이다. 이거는 이제 채권의 시장 수익률이죠. 채권의 유통 수익률이에요. 표면 이율은 뭐 대비 액면가 대비 수익률이다. 이것만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채권과 주식과의 차이점인데요. 이 채권과 주식과의 차이점은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채권은 정부, 지자체, 특수법인, 주식회사 이렇게 법으로 정한 것들이 발행할 수 있는 반면에 주식은 주식회사에서 발행할 수 있고요. 채권은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증권인데 주식은 내가 출자를 하는 거죠. 지분 출자를 하는 출자증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은 남의 돈을 빌려오는 타인 자본, 즉 부채로 계산이 되는 반면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이죠. 그래서 상환 의무를 갖고 있지 않고요. 존속기간, 채권은 만기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 만기까지 한시적인데 주식은 그런 게 없죠. 영구적이고요. 조달 원금에 대해서는 채권은 만기에 상환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주식은 상환 의무가 없는 것이 차이점이고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될 것이고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되겠죠. 경영참여권은 채권은 단순히 돈만 꺼준 거기 때문에 경영참여권은 없고요. 주식은 경영참여권이 있지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조달 형태라든지 자금의 성격이라든지 상환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경영참여권인데요. 이 경영참여권은 요 밑에 있는 권리를 함께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채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돈 받을 권리. 그래서 확정 이자를 수취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고요. 그 대신에 만약에 회사가 부도가 난다면 자녀재산을 분배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럴 때 누구보다 우선하냐면 주주보다 우선적으로 자산을 배분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고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의결권이 있고 이익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배당권이 있고 그리고 자녀재산에 대한 분배를 받을 수 있는데 채권자보다는 후순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밑에 보면 주식과 채권은 재무제표상 자기자본으로 처리가 된다. 주식은 자기자본이지만 채권은 부채로 처리가 되고요. 채권은 출자증권이다. 이런 형태 문제 나오고 있으니까 챙겨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 채권의 종류인데요. 발행 주체에 따라서 나라에서 발행하면 국채, 그리고 한국은행이 물가 조정을 해서 발행하면 통화안정증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면 지방채, 특수법인, 우리 특수은행 같은 것들이 발행하면 특수채, 그리고 주식회사가 발행하면 회사채 이렇게 분류를 하죠. 다만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회사기 때문에 회사채인데 일반 법인보다는 신용도가 굉장히 더 높지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금융채로 분류를 하고요. 특수채 하나로서 은행채, 카드채 이렇게 구분된다. 이거 참고로 봐주시면 되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이자 지급 형태에 따른 분류죠. 그래서 일정한 기간마다 이표에 따라서 채권 겉면에 이표가 붙어있다 그랬죠. 쿠폰을 갖다 주면 이자가 주기적으로 나오는 이런 채권을 우리가 이표채라고 하고요. 그래서 일정 기간마다 이자가 지급되는 채권이고 두 번째 할인채는 이자만큼 처음에 깎아서 파는 거죠. 그래서 선이자로 할인받은 금액으로 구입하는 그래서 이자를 차감해서 발행하는 선이자로 할인하는 개념인 거죠. 통화안정증권, 산업금융채권들이 해당이 되고요. 복리채 같은 경우는 액면 금액대로 사지만 이자를 중간중간에 지급하는 거 없이 복리로 계속 쌓아서 만기 시점에 한꺼번에 복리이자로 지급하는 그래서 복리이자를 만기에 지급하는 채권 그래서 국민주택채권하고 지역개발공채가 복리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 세 가지의 특징을 좀 비교해서 구분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신용 등급에 따라서 우리가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트리플 A 등급부터 D 등급까지 18개의 등급인데요. 중요한 건 구분점이 중요하죠. 투자 적격이냐, 투자 부적격이냐를 나누는 건 트리플 B예요. 그래서 트리플 A부터 트리플 B까지를 우리가 투자 적격 등급이라고 하고 투자 부적격 등급은 더블 B부터 D까지를 이제 투자 부적격 등급이라고 하고 특히 신용 등급이 매우 낮은 신용 등급이 낮으면 저희도 똑같잖아요. 저희 신용 등급이 낮으면 대출을 할 때 대출을 잘 안 해주죠.
예, 대출할 때 한도도 되게 조금이고요. 예, 이자율은 어때요? 대출 이자는 매우 높게 책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용도가 낮은 채권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아요. 그래서 고위험, 고수익 채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부도 위험이 높아서 저희가 쓰레기 채권, 정크본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용어만 잘 기억해 주시면, 그래서 요런 채권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정크본드, 경우에 따라서 괄호넣기 문제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챙겨주시면 되겠고요. 밑에 보면 발행주체의 신용등급이 투자 부적격이면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발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고위험 고수익을 정크본드라고 해서 별도로 분류도 하고 있다. 그래서 발행할 수 없다는 틀렸다. 이런 지문도 챙겨두시면 되겠고요. 자, 분류 기준별로 볼게요. 만기에 따라서 채권을 단기채, 중기채, 장기채 분류하는데 여러분이 시험에 대비해서 기억해야 될 거는 역시 단기와 장기, 중기를 몇 년 간격으로 분류하느냐가 중요하겠죠. 1년 이하를 단기, 5년 이상을 장기로 분류하고요. 1년에서 5년 사이를 중기로 분류한다. 기억해 두시고, 실명 확인 여부에 따라서 기명식이냐 무기명식이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 기명식이죠. 채권 겉면에 써 있진 않지만 채권도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예탁결제원에서 관리하고 있고 채권자 명부를 하나하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명식입니다. 그런데 정책적 목적에 따라서 무기명식으로 발행하는 경우, 그래서 예전에 우리 뭐 무기명 채권 이런 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런데 원칙은 기명식이다. 기억해 주시고, 밑에 지문에 보면 금융실명제를 실시해서 무기명 채권은 발행되지 않는다. 이런 지문 나온 적 있어요. 발행한 적도 있다. 그래서 무조건 안 된다는 틀렸다. 이러고 챙겨두시고, 이자 변동 여부에 따라서 1년에 5% 드릴게요. 그러면 그냥 5%를 쭉 주는 고정금리부 채권도 있고요. 변동금리부 채권도 있어요. 이 변동금리부 채권은 일반적인 모양은 예를 들면 뭐 CD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CD가 이제 변동을 하니까 CD 플러스 1%면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이자도 같이 높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낮아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출을 할 때 고정금리부 채권은 확정금리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변동금리 채권은 변동금리 대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채권도 있다는 것이고, 지급 보증 여부에 따라서 보증채, 무보증채, 우리나라의 채권은 대부분 무보증채고요. 후순위채가 있는데요. 후순위채는 채권자들 중에서 변제 순위가 가장 마지막인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부도가 났다, 그러면 채권자들이 선순위가 다 가져가고 남으면 맨 마지막에 가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순위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채권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보다는 앞이에요? 주주보다는 앞이에요. 그러니까 채권의 맨 끝이면서 주주의 바로 앞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과 채권의 사이로 분류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변제 순위가 채권과 주식의 중간, 채권자 중에는 가장 마지막, 그리고 주주보다는 앞서는 이런 채권을 후순위채. 얘는 용어를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융기관들이 자기 자본을 확충하는 수단으로 주로 발행한다.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합성채권.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합성채권은 주식하고 바꿀 수 있는 채권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개념이 조금씩 다르죠. 전환사채는 어떤 회사에 돈을 빌려줘요. 그리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서 권리가 생기게 되면 그 갖고 있는 채권을 주고 그 회사 주식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그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껐으니까 부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채권을 나한테 주고 그럼 부채가 사라진 거죠. 대신에 주식을 주기 때문에 자본금이 증가되는. 그러면 이 사람은 원래 채권 들고 있었을 때는 채권자였는데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주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일정 시점에 추가 납입 없이, 왜냐하면 채권 주고 주식하고 바꾼 거니까 별도로 돈 내는 건 없다는 뜻이고요. 발행 기업의 주식으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채권의 안정성, 예를 들면 그 채권 끝까지 들고 있으면 나는 채권 이자는 받을 수 있으니까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주식으로 바꾸어서 주가 상승을 얻을 수 있으니까 채권의 안정성과 주식의 수익성, 우리 자본이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수익성이 되겠죠. 두 개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전환기간은 통상 발행 후 3개월부터 만기 1개월 전까지 전환할 수 있고요. 전환 프리미엄만큼 금리를 낮게 발행한다. 이건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전환사채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예를 들어 돈 꺼주고요. 나중에 그냥 그대로 갖고 있으면 이자도 먹을 수 있고 주가가 오르면 주식으로 바꿔서 주식의 이익도 얻을 수 있으니까 투자자에게 유리하죠. 그러면 돈 빌리는 기업 입장에서는 불리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채권은 금리가 높아야 될까요? 낮아야 될까요? 투자자 입장에서 만약에 유리하면서 금리까지 높다면 금상첨화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하겠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자에게 유리하니까 금리를 좀 싸게 빌려주세요 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금리는 낮게 발행됩니다. 두 번째, 우리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요, 똑같이 돈을 빌려줘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기업의 신주를 나 신주 발행해 주세요 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채권이에요. 전환사채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전환사채는 채권을 주고 주식으로 바꿨잖아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채권은 내가 그냥 들고 있고 신주 주세요 하면 신주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그 주식을 공짜로 주진 않겠죠. 그러니까 내가 신주 발행을 요구할 때는 추가로 주식 대금을 납입하고 받을 수 있는 채권. 그러니까 이거는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더라도 채권자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갖고 있고요. 채권 내가 들고 있으니까. 그리고 주식을 받았으니까 주주로서의 지위도 따로 생기는 거예요. 대신에 새로 돈을 내야 된다는 추가 납입 의무가 생긴다는 것이 전환사채하고 차이점이죠. 자, 미리 정한 조건에 따라서 발행회사에 신주 인수권이 부여가 돼요. 그런데 그 인수권을 행사할 때는 공짜가 아니라 매입 대금을 납입을 추가로 해야 되고요.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더라도 채권의 효력은 계속 존재해요. 왜? 채권은 내 주머니에 그냥 있으니까. 그리고 신주 인수권을 우리가 이제 워런트라고 하는데 얘만 따로 띄어서 거래할 수 있느냐? 거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따로 띄어서 거래할 수 있으면 분리형, 거래할 수 없으면 비분리형으로 구분하는데 시험에는 따로 띄어서 거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지문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여러분 눈여겨보시고요. 마지막 이제 교환사채인데요. 교환사채는 돈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일정 기간이 지나서 권리를 행사할 때 내 채권을 주고 주식으로 바꾼다는 거는 전환사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권리 행사하면 채권자의 지위 없어지고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데 전환사채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전환사채는 돈 꿔준 회사의 주식을 받는 거예요. 근데 교환사채는 돈 꿔준 사람의 주식이 아니고 그 꿔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부채가 없어지면서 주식을 주면서 자본금이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교환사채인 경우에는 부채가 없어졌죠. 채권 받았으니까. 그런데 내 주식을 발행한 게 아니니까 자본금은 늘어나지 않아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줬으니까 자산이 감소하는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정한 조건에 따라서 주식을 받는데 발행기업의 주식이 아니고 발행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바꾸는 거고요. 추가적인 자금 부담은 없죠. 내 주식을 주고 바꾸는 거니까. 그리고 자본금 증가가 수반되지 않죠. 그 회사 주식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자본은 늘지 않았지만 대신에 갖고 있던 주식을 줬으니까 자산이 감소한 개념이고요. 발행 이율은 보통 사채권보다 낮게 책정해야죠. 이것도 역시 전환사채처럼 끝까지 가져가면 채권 이자 먹을 수 있고 만약에 바꾸게 되면 주식 수익도 얻을 수 있으니까 투자자에게 유리해요. 그러니까 금리는 낮게 책정이 된다. 밑에 보면 교환사채는 권리 행사 시 추가적인 자금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신주 인수권부 사채와 비슷하다.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추가로 돈을 내야 되는 거죠. 틀렸고요. 교환사채의 소유자는 교환권을 행사하면 채권 발행회사의 주주가 된다? 아니죠. 발행회사의 주식을 받는 게 아니라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받으니까 그 다른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지 발행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교환권을 행사하면 전환사채와 동일하게 자본금의 증가가 수반된다. 자본은 늘어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 주식을 준 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줬으니까 자산이 감소하는 개념이다. 이거죠. 자,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전환사채는 전환권,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신주 인수권, 교환사채는 교환권. 당연한 것이고요. 전환사채는 내 채권을 주고 발행회사의 주식을 받죠.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채권 안 주고 돈 내고 발행회사의 주식을 받아요. 교환사채는 채권 주고 발행회사가 아니라 발행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받는다는 게 특징이고요. 두 번째,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채권 주고 주식을 받았으니까 채권자 지위는 없어지고 발행회사 주주의 지위를 획득하는 거죠. 신주 인수권부사채는 채권 두고 돈 내고 주식을 받았으니까 채권자의 지위도 유지가 되고 발행회사 주주의 지위도 획득을 하는 거죠. 교환사채 같은 경우는 채권 주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받았으니까 채권자의 지위는 없어져요. 그리고 발행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의 주주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 차이점이고, 취득가격은 전환가격, 행사가격, 교환가격인데 추가 자금, 전환사채하고 교환사채는 채권을 주고 주식으로 받으니까 필요 없어요. 그런데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채권 들고 주식을 받으니까 필요하죠. 이게 차이점이고, 재무 변동을 보면 전환사채는 채권 주고 주식 받았으니까 자산은 변동 없죠. 채권 줬으니까 부채 감소,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자본 증가예요.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채권 안 줬잖아요. 그리고 새로 돈 주고 주식을 받았죠. 그러니까 자산은 돈 받았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늘었죠. 그리고 부채 변동 없죠. 채권 회수를 못했으니까 변동 없고, 자본은 내 주식 발행했으니까 증가한 거고요. 교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채권을 더 주고 다른 회사의 주식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채권을 받았으니까 부채 감소했고요. 그리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줬으니까 이 다른 회사 주식은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잖아요. 자산은 감소했고요. 내 주식은 발행한 게 없죠. 자본은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차이점을 잘 비교하는 게 중요하고, 교환권을 행사하면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실질 재산은 늘어난다. 자, 교환권을 행사했다는 건 채권 주고 내가 갖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줬으니까 자산은 오히려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들겠죠. 자본금은 변동이 없고, 그래서 이런 지문에 대비해서 여러분이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채권시장의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살펴볼게요. 채권의 발행시장은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자로부터 맨 처음 자금을 공급받는 처음 채권을 발행하는 1차 시장이고요. 발행자와 투자자 그리고 중개를 하는 증권회사, 중개기관으로 구성이 되고요. 국고채 같은 경우에는 국고채 전문 딜러 간의 경쟁 입찰을 통해서 발행을 하게 된다.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유통시장인데, 유통시장은 이미 발행된 채권이 매매되는 시장. 그래서 이미 발행된 게 1차라면 그 이후에 거래된다 해서 2차 시장으로 부르고 있고요. 공정한 시장 가격을 형성하고 유동성과 환금성을 제고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 채권은 규모가 굉장히 커요. 거래 금액 자체가. 그리고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처럼 우리 장 내에서 표준화된 어떤 그 거래 조건을 가지고 거래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장 외의 거래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주식은 장 내에서 여러 사람이 거래하니까 서로 간에 호가를 불러서 파는 사람 여러 명, 사는 사람 여러 명, 경쟁 매매가 되거든요. 그런데 장 외의 거래는 1대1로 만나서 상대방이 거래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상대 매매라고 해요. 상대 매매. 채권은 거의 대부분 일반 증권회사나 금융기관들이 가서 사온 대규모의 채권을 소액 채권 매매 제도를 통해서 쪼개서 팔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사는 채권들은 금융기관과 1대1로 거래하는 장외 거래예요. 대신에 위험하진 않죠. 왜냐하면 거래 상대방이 금융기관이니까. 그래서 채권은 장외 거래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상대 매매로 주로 거래된다. 요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개인보다는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거래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들은 장외 거래가 대부분이고, 한국거래소 내 소매채권 시장은 개인 투자자가 매매할 수 있지만 비중은 크지 않다. 대부분은 장외 거래로 거래된다. 밑에 보시면 채권 거래는 대부분 경쟁 매매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경쟁 매매는 장 내 거래란 뜻이에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여럿이서 호가로 경쟁하는. 그런데 채권 시장은 경쟁 매매가 아니라 장 외의 거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대 매매가 대부분이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 주식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된다. 대부분 장 외에 거래된다. 거래 조건이 표준화돼 있어 개인들의 소액 투자가 용이하다. 거래 조건이 표준화돼 있다는 건 시장이 형성되어서 장내 거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거죠.
그래서 장내 거래를 경쟁 매매 방식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거래소 시장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표준화된 조건으로 표시할 수도 있어요. 전부 다 요거는 전체가 장외 거래가 대부분이다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니까 그거 여러분이 눈여겨봐 주시고, 자, 매매 원칙은요. 채권은 액면 금액 10,000원당 합의된 가격으로 거래된다. 요 10,000원 잘 기억하시고, 매매 방식은 장외 거래죠. 그러니까 표준화돼 있지 않아요. 거래 조건이 비표준화돼 있다. 그래서 개인의 소액 거래는 일반적으로 곤란하고요. 그래서 밑에 보면 채권은 대량 거래에 맞게 표준화가 돼 있어서 개인은 거래할 수 없다. 틀린 거예요. 거래 자체는 가능해요. 근데 장내가 아니라 장외에서 대부분 거래가 되고 비중은 작지만 장내 거래도 가능하고요. 개인들의 채권 투자는 증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RP 방식으로, 무슨 얘기냐면 채권들이 통상 장기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기간이 만기가 길어요. 이거를 짧게 쪼개서 6개월 있다가 다시 사드릴게요. 9개월 있다가 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RP, 다시 사준다는 환매 조건을 붙인 그런 거래 방식으로 주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미리 약정된 금리에 의한 자금 대차 거래 채권이 담보 역할, 그래서 미리 이제 금리에 의해서 자금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담보 역할을 해주고 있고, 채권이 부도가 나게 되면 이거는 지금 이제 장외 거래죠. 대부분이 장외에서 상대방은 금융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채권을 샀는데 그 채권의 발행회사가 부도가 나요. 그 원래대로 하면 대부분 투자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거는 금융기관 간의 장외 거래이기 때문에 대부분 종목을 교체해서 매수자에게 책임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채권을 팔았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났다. 그러면 그 부분은 금융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다른 종목의 채권으로 교체해 준다는 얘기니까 장외 거래에서 오히려 장점은 투자자가 이런 부도 위험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장점이다. 요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쨌든 채권은 장외에서 표준화돼 있지 않은 상대 매매로 주로 거래된다는 거, 요건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채권 시장의 이해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